안녕하세요. 한류 소식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정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넷플릭스의 한국 전쟁 서사시 전란의 실제 역사란 제목의 미국 타임즈 기사를 살펴보고 이 영화를 몰래 훔쳐보는 중국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타임즈가 전란에 대한 깊이 있는 칼럼을 내놓았는데 흥미롭습니다. 하나의 영화로 미국의 학교에서 배우지도 않는 한국의 역사를 미국의 주요 매체를 통해 알리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너무 깊이가 있어 전문을 생략하지 않고 길어도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넷플릭스의 새로운 한국 액션 전쟁 대서사시인 전란은 검술에 능한 노비 천영과 자신의 이상과 특권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귀족 가문의 아들 종료의 치열한 우정을 따라가며 수십 년에 걸쳐 전개됩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한 집에서 자랐지만 16세기 후반 조선의 신유교 사회에서 위안, 자유, 기회에 대한 접근성에서 결코 동등하지 않습니다. 1592년 일본이 한반도를 침공하여 7년간의 전쟁인 임진왜란을 시작하면서 두 사람은 모두 군인이 됩니다. 천영은 민간인으로 구성된 비공식 민병대인 의병에 입대합니다. 한편 종료는 수도를 탈출하여 백성들을 운명에 맡기면서 선조의 편에 서게 됩니다. 이 영화는 한국어로 전란이며 이는 전쟁 혼란으로 번역됩니다. 신철과 함께 영화를 제작하고 각본을 공동 집필한 한국 영화의 전설 박찬욱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 이야기는 전쟁 전후로 나눌 수 있으며 그 전쟁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저는 전쟁으로 인한 혼란이 아니라 전쟁과 그에 따른 반란이라는 그 이야기의 시대 정신이 반영된 제목을 원했습니다. 모든 한국인은 학교에서 임진왜란에 대해 배우지만 미국의 커리큘럼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브리치니 컬럼비아 대학교 아시아학과에서 일본 정근대 역사, 한국-일본 관계, 조선 한국을 가르치는 허남寧교수는 임진왜란은 여전히 한국인이 일본과 일본 국민뿐만 아니라 자신을 인식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라고 말합니다. 1592년 중국 정복을 위한 더 큰 계획의 일환으로 일본의 히데요시 정권이 한국을 침공했을 때 전쟁에 휘말렸습니다. 영화에는 묘사되지 않았지만 중국의 명나라도 전쟁에 휘말려 수만 명의 군대를 보내 조선을 도왔습니다. 허 교수는 명나라가 막대한 사상자를 낸 것은 군사적 구조였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명나라는 전쟁을 종식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한반도는 1392년부터 1910년까지 조선 왕조가 잘 이끌고 있었고 1443년 한글로 알려진 한국어 음성 알파벳의 발명과 같은 주요 문화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조선 왕조를 특징 짓는 또 다른 발전은 양반으로 알려진 학자 귀족 계급의 창설이었습니다. 주로 공무원과 군인으로 구성된 양반은 종료가 속해 있었을 계급으로 엄격한 신분제도의 최상위 계급이었습니다. 허 교수는 양반 남성은 엄밀히 말해 군의 의무를 지고 군의 권위 있는 직책을 맡았지만 정부는 전쟁 중에도 이 신분 계급을 강제로 복무시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 무렵 양반 계급은 전체 인구의 약 5에서 10%를 차지했으며 노비 계급은 약 30에서 40%를 차지했다고 허 교수는 추정합니다. 선조는 양반 계급과 노비 계급 사이의 분열을 유지하는 것이 왕조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의 기록에 따르면 선조는 이 제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예와 주인의 구분은 하늘과 땅과 같아서 소홀히 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된다. 전란의 2시간 러닝타임에는 한국 역사가 많이 담겨 있지만 그 액션으로 인해 교훈적인 느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영화의 드라마는 영화의 풍부한 역사적 배경에 의해 정보를 얻는 중심관계에 의해 주도됩니다. 배우 박정민은 통역사를 통해 타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인 모두 이 전쟁의 존재와 자발적인 민병대 의병의 존재에 대해 알고 있다며 하지만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배운 것은 사실에 기저에 있는 감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사실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더 깊이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1598년 일본이 한반도에서 군대를 철수할 무렵 일본, 중국, 한국의 전투원 5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조선은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땅과 민족은 황폐화되었습니다. 전쟁의 지역적 통계를 이해하기 위한 학술 프로젝트인 디 애프터 헤즈에 따르면 일부 추정에 따르면
조선인 사상자 민간인 납치자 수는 인구의 20%인 20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2만에서 10만 명의 한국인이 포로로 잡혀 일본으로 끌려가면서 전쟁으로 황폐해진 조선사의 사회 인구 통계가 더욱 변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는 1910년 일본이 한반도를 점령할 때까지 300년을 더 지속될 것입니다. 전란의 주제적 핵심은 영화의 중심인물, 특히 천영을 통해 묘사된 것처럼 전쟁 중에 고조되는 계급 불안에서 비롯됩니다. 전쟁 중 천영은 노예 신분을 숨기고 전투기술을 사용하여 조선의 지속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는 영웅이 되고 자유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라고 강동원은 말합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후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가장 낮은 계급으로 돌아가야 하죠. 제도가 돌아오면 바꿀 수 없습니다. 그는 여전히 제도를 바꾸고 싶지만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도를 깨기로 결심합니다. 이 영화에서 한국을 침공한 일본군은 잔인한 사령관 겐신으로 대표되는 적대자이지만 전란은 한국 대중문화에서 많이 묘사된 선조와 그가 주요 적대자로 대표되는 신분제도를 그립니다. 선조는 자신의 왕권을 구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 목표를 위해 그는 권력을 휘두르고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가용자원을 마음대로 동원했습니다라고 허 교수는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왕권에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고 자신의 왕권을 구하기 위해 전쟁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아는데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살아남아야 하는 권력의 본질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 이전까지 거의 10년 동안 영화를 감독하지 않았던 김상만 감독에게 내분에 대한 이러한 초점은 전란을 전통적인 전쟁 영화와 차별화했습니다. 적대자가 침략하는 영화는 정말 많았죠 라고 김 감독은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담은 영화를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외부의 누군가로부터 침략은 내부에 확립된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그게 바로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임진왜란은 조선의 신분제도를 무너뜨리지는 못했지만 일시적으로 약화시켜 전반적인 반란의 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전란에 묘사된 것처럼 왜군의 침략군이 아니라 선조의 도시 포기에 분노한 조선 백성들이 서울의 경복궁을 불태웠습니다. 허 교수는 혼란 속에서 계급제도가 약화되었지만 전쟁이 끝난 후 지배계급은 계급제도를 꽤 성공적으로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라고 설명합니다. 전쟁이 끝난 후 지배계급은 사회 질서를 회복하고 경우에 따라서 세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감독은 계급의식이라는 주제가 임진왜란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없을 수도 있는 해외 관객들이 전란과 연결되는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주제에 그토록 공감하는 이유는 요즘에는 사회 시스템에 따라 노골적으로 묘사되거나 제한되지 않더라도 계급의 계층화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라고 김 감독은 말합니다. 경제에 기반하든 세대에 대물림되는 힘이든 저는 여전히 그 주제들이 매우 살아있고 따라서 공명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우 박정민 씨에게 두 번째 깊은 울림을 주는 국제적 주제가 있습니다. 거의 모든 나라가 역사의 어느 시점에 전쟁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수세기 전 한국에서든 어느 날 다른 대륙에서 일어나고 있든 전쟁은 국가에 대한 손실일 뿐이며 전쟁에서 실제로 승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음은 이 영화를 몰래 훔쳐본 중국 반응입니다. 처음에는 봉건 제도를 비판하는 영화인 줄 알았는데 20분쯤 지나서야 반일 영화인 줄 알았어요. 나쁘지 않은데 통역가가 다리가 잘린 채 아직도 돌아다니고 있어서 좀 웃겼어요.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는 것은 반역적인 일이고 노비 어머니도 마찬가지이며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황제는 자신이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서민들이 자신에게 돌을 던진다고 불평했는데 이는 더욱 반역적인 일입니다. 싸우는 장면은 굉장하고 엄청난 피가 흘렀습니다. 한국 예능 영화는 보기만 해도 좋다. 원래 복수극이었던 이 이야기에는 중국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는 계급, 일본의 반역, 무지, 충성, 비통함 등이 너무나 잘 연결되어 있으며 숙명론적인 기발함도 많이 더해졌습니다. 무술은 캐릭터별 액션 구분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다. 최종 결전에서의 무술은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지만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통역가 설정이 너무 웃기네요.
캐릭터 간의 언어 간의 의사소통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줍니다. 세 번 생각해도 항상 최고의 극본입니다. 이야기는 확실히 최고이며 이 세 인물의 독립적인 이야기도 실제로 잘 전달된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이 영화에 너무나 몰입해서 볼 수밖에 없었다. 일본인들이 왔을 때 왕은 신하들과 함께 도망갔습니다. 일본인들은 떠났고 왕은 돌아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용감하게 싸운 반군들을 죽였습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오늘 이 영화를 봤습니다. 나는 내부 줄거리에 대해 너무 많이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의상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한국 복싱 영화 속 의상은 몰입도가 매우 높습니다. 낡았다는 것은 새 옷에 패치 2개를 꿰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린넨, 거친 천 등 고대의 재료와 장인의 기술을 사용하여 실제로 만들어졌습니다. 영화 초반에는 온갖 옷과 신발, 머리끈, 모자를 쓰고 광장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했고 모두를 수백 년 전으로 데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의 의상 영화에서는 주인공들의 의상이 너무 사치스럽고 과장되어 있습니다. 행인들이 입는 옷은 패치를 붙인 새 옷일 뿐이며 강제로 입힙니다. 특히 일관성이 없습니다. 실제로 영화, TV, 드라마 속 의상은 현재 한국의 한복에서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소위 한푸라고 불리는 것들이 실제로는 사람들 사이에서 대중화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고대에 몇 달 동안 살았더라도 거리에는 이런 옷을 입은 사람을 본 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중국 민속의상, 즉 서민들이 입는 옷을 복원하는 데에는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 일반 사람들이 고대 귀족 황간의 의상을 복원해야 합니까? 그게 웃기지 않나요? 용포를 포함하여 고대에 입기에 적합하지 않았던 옷을 오늘날에 캐주얼하게 입을 수 없습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재밌는 게 중국인들도 한푸라는 존재가 자기들의 전통 옷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며 한국은 전통 한복을 복원 개량해서 현대화하고 있는데 중국은 드라마를 위해 전통 의복을 만든다는 뼈있는 소리를 합니다. 이 영화 한 편이 미국에게 우리 역사를 배우게 만들고 중국인들에게 자신들의 억지를 깨닫게 만듭니다. 비록 한 명의 중국인이 이런 댓글을 올렸지만 이런 인식은 K드라마, K영화가 계속 인기가 있을수록 여론은 더 만들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문화의 힘이란 큰 것입니다. 정치클래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